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평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세울 것도 없던 인생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정말 소박하게 살았어요. 손자들 재롱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가끔 친구들이랑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다니는 게 전부였죠.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 키워내느라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최근 겪은 일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최대의 반전극이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게 벌써 30년도 훨씬 더 됐네요. 25세 맞선으로 남편 만나 결혼하고 바로 시댁이 있는 서울로 왔죠. 친정은 충청도 깡촌이었는데 그때 만났던 남편이 서울 가서 장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해서 덜컥 따라 나왔어요. 처음엔 시장에서 좌판 깔고 야채 장사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 동네에 작은 마트를 열었어요. 그땐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고 벼랑 끝의 선택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때 참 잘한 일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남편만 보고 따라온 건 무턱대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유머러스하고 다정하고 따뜻했죠. 원래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장사 안 되는 날은 오늘은 손님들이 다 외계인한테 납치됐나 봐 하면서 시덥지 않은 농담하고 매출 좋은 날은 여보가 예뻐서 손님들이 다 온 거야 하며 너스레를 떨며 웃겼어요.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제 곁에만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충만하던 날들이었는데 그 남편이 고작 아이들 중학교 다니던 때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도매시장 가려고 트럭 몰고 나간 남편한테서 연락이 없길래 왜인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왜 그 육감이라는 게 정말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30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죠.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더군요. 졸음운전하던 대형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남편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며 살아도 운명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온 걸까? 미안해. 애들 잘 부탁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평생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하고 보낸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망연자실해서 정말 울기만 했어요. 손님 맞을 어른이 저밖에 없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함께하는 미래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혼자 하려니 모든 게 벅차고 낯설었어요. 큰아들이 그때 고2였는데 장례식장에서 저를 안아주며 엄마 울지 마. 이제 내가 아빠 대신 엄마 지킬게 라고 하는데 정말 펑펑 울었네요. 작은 놈은 중3이었는데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아빠, 나 아빠가 바라던 의사 될게, 꼭 될게 하고 약속하더라고요. 그 말들 듣고 기운을 차렸어요. 운명은 너무나 야속하고 또 어디로 나를 이끌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지킬 게 있으니까, 남편이 두고 간 핏줄들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남자고요. 그때부터 정말 죽을 만큼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고 돌아와서는 밤 12시까지 마트를 혼자 지켰죠. 명절이고 주말이고 쉬는 날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사장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아이들 학원비 벌어야 했고 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 말고 악착같이 살기로 했어요. 저의 정성을 알아줬는지 큰아들은 정말 기특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 받던 날 마트 카운터 뒤에서 혼자 엉엉 울었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 대학 갔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요. 그리고 작은아들도 형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의대에 들어갔고요. 남편이 늘 작은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 소원을 정말 이뤄준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와중에 두 놈 다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엄마 고생 덜 시켜드려야죠. 대학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처음 등록금 내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라던 대기업까지 입사했어요. 회사를 몇 년 다니다 결혼하고 싶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직업이 변호사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진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변호사라면서요. 우리 같은 집에 들어오기엔 너무 과분한 분인데. 어머니,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정민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제가 먼저 반했어요.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졸랐고요. 큰며느리는 직업도 대단했지만 사람 자체도 정말 현명하고 따뜻한 편이었어요. 처음 온 날부터 부엌에 들어와서 설거지 도와주고 됐다고 해도 귀엽고 뭐라도 하려는 그 세심함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할 때도 어머니 김치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살갑게 굴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딱히 변함 없었어요. 명절마다 어머니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가 자꾸 일하시면 정민 씨랑 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하며 나서서 정리해주고 집에 갈 땐 또 따뜻하게 안아주고요. 손자도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조그만 아이가 할머니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할머니예요 하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던데 어떻게 안 예뻐할 수 있을까요? 뭘 해줘도 부족한 마음이었죠. 큰아들네는 적적할 저를 위해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매주 주말이면 엄마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갈게 하면서 오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 병원 다녀왔어? 약 먹었어? 하면서 틈틈이 전화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큰아들네를 더 챙겨주게 됐어요. 작은 반찬이라도 더 자주 챙겨주려고 했고요. 그도 그럴 게 김장철엔 큰며느리가 와서 같이 김치 담그고 명절엔 전 부치는 거나 음식하는 걸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사실 아들들 다 장가 보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마트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겼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는데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오히려 쓸쓸했어요. 다들 자식이랑 같이 살거나 남편이 있어서 오래는 못 있었거든요. 큰아들네라도 자주 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그에 반해 작은 아들네는 좀 달랐죠. 아니, 작은 아들도 원래는 정말 살가운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하면서 막내처럼 애교가 많았죠. 의대 들어가고 나서도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 아프지 말라고 매일 진료해 줄 거야. 나 그 목표로 의대 들어온 거 알지? 하고 귀엽게 치대고 그랬는데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작은 아들이 결혼하고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작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땐 뭐랄까 참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평범한 회사원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예쁘장하게 생기고 말도 조곤조곤 하길래
아, 그래도 다행히 우리 막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참하고 차분해서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반찬통 좀 바꾸시면 안 돼요? 플라스틱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두면 몸에 안 좋거든요. 어머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 주는 건데. 아유, 그래? 새로 사야겠네. 그리고 김치도 좀 덜 삭힌 걸로 주세요. 냄새가 너무 독해요.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입맛 차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죠. 돌잔치 때는 어머니 한복은 좀 요즘 누가 한복 입어요. 그냥 단정한 정장 입고 오세요. 저희 아이 잔치니까 하고 명절 때는 전 이렇게 기름진 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요즘 트렌드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까탈스럽고 잔소리가 심한 편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처음엔 참았어요. 며느리가 도시에서 자라서 입맛이 다른가 보다 하고요. 잔소리도 뭐 100번 양보해서 제 생각에 그런 거다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네 집에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씻고 만지세요. 아니다, 그냥 만지지 마세요. 우리 아토피 있어서 민감해요. 손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머니인 저한테 말이죠. 심지어 손을 씻고 나왔는데도 제가 만지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손을 씻으라 말아 한 거였어요.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더니 그간 서러웠던 게 폭발하는 것 같더군요. 억울하고 서러워 작은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걔가 육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해해줘. 라고만 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나서서 뭐라고 해줬을 아이인데. 제가 시름시름 알차 챙기러 온 큰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은 동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나아지긴커녕 더 심해졌죠. 어머니, 오실 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 있어요. 어머니, 이런 반찬 말고 그냥 사 먹을 테니까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서로서로 편할 것 같은데. 솔직히 요리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입맛에 맞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는 정성보다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요. 어쩜 그리 말끝마다 칼날이 들어있는지 은근히 비교하고 무시하는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급기야는 작은 아들까지 엄마 이제 그만 와. 우리도 바쁘거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큰아들네는 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성민이 내외가 그런다며?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따끔하게 한 소리 할게.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큰며느리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줬죠. 그럼에도 속상한 건 지울 수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 동서만 반찬해 주시는 거 알아요. 저희는 왜 안 해주세요? 뭐? 너희는 받지도 않잖니? 아예 오지도 말라며. 그건 어머니가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제안 드린 거잖아요. 다른 방법? 뭐 돈으로 달라는 거? 그게 말이 되니? 얘야, 큰아들네는 매주 와서 나랑 밥도 먹고 그러니까 챙겨준 거다. 자주 만나니까 더 자주 챙겨준 거라고. 그건 핑계예요. 결국 며느리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싫다고 한 방법 말고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큰아들네만 챙긴 건 맞으니까 싶어서 작은 아들네도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유기농 반찬 가게에서 시켜 먹을게요. 이미 마음 상했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제 마음이 더 상했어요.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건지.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 기일이 다가와서 오랜만에 남편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책상사람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이상한 영어와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한글로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투자한 목록이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젊은 직원이 있는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확인해봤는데 하나에 1억이 넘는 비트코인이 50개가 있었어요. 계산해보니 50억이 넘더라고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남편이 해뒀던 재테크로 인해 재산이 크게 불어난 거예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죠. 이게 진짜 돈인가? 사기 아닌가? 며칠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진짜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보, 미래를 위해 좀 특별한 투자를 해놨어. 10년 후엔 대박 날 거야 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겨서 기억도 안 났는데 그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어떻게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그냥 조용히 살았죠. 마트 팔고 난 돈이랑 남편 보험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비트코인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자 싶었어요. 때가 되면 알려야지. 그때 가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사실을 밝히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작은 며느리가 만약 재산을 알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작은 아들네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아 보였어요. 피부과가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으니 기념일 때마다 용돈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건강식품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럼 또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아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늘 뒤에서 저 정도 돈 가지고 뭘 그렇게 고마워해야 하나? 라고 궁시렁대거나 비웃었죠. 챙겨주고 욕먹는 기분 아시나요? 매번 해주지 말자 다짐했지만 이 성미가 그러지 못해 늘 무시받던 제가 지금 보니 참 한심하네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나 부장으로 승진했어. 정말? 아유, 우리 아들 대단하네.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이렇게 키워줬잖아. 큰 며느리도 함께 와서 어머니, 이제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모시긴 무슨. 너희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으니 엄마가 승진 선물 하나 해줄게 라고 크게 외쳤죠. 아니, 엄마 무슨 선물? 엄마 돈 아껴야지. 무슨 선물이야. 엄마가 그동안 좀 모아둔 게 있어. 새 차 한 대 사줄게. 뭐? 아니, 엄마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있어. 네 엄마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큰아들한테 SUV 한 대를 사줬어요. 7천만 원이 넘는 차였는데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했죠. 큰아들은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너무 큰데? 하면서 놀라기에 전 그냥 둘러대듯이 너희 아빠가 남긴 거야. 감사하게 받아. 라고만 했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작은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따라 엄마 반찬이 너무 그리워. 병원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그러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에 내가 좋아하던 반찬 좀 갖다 놓아줄 수 있어? 난 그때 병원에 있을 거라 못 볼 것 같아. 비밀번호 알려줄게. 1234야. 웬일로 아들이 먼저 부탁을 하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래, 드디어 다시 마음을 여는구나. 아들이 힘들다니 엄마가 도와줘야지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부터 장을 봤어요. 작은 아들 좋아하는 장조림을 위해 좋은 한우를 사고 김치도 새로 담그고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호박전, 동그랑땡, 잡채, 깻잎장아찌, 오이소박이까지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으로 정성껏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그래도 우리 막내 먹을 거니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두 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작은 아들네 아파트로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어머 그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어디 가세요? 정말 부지런하시네 라고 하길래 아, 네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하면서 뿌듯해했죠.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이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1234. 문이 열리고 저는 반찬만 두고 나오려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거 무단 침입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고함 소리에 순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성민이가 반찬 좀 가져다 주라고 해서. 남편이 언제요? 설사 성민씨가 허락했다고 해도 집주인인 제 동의 없이 들어오면 불법이에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라도 며느리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예요. 모르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냐고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성민이가 연락을 먼저 했다고.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112를 누르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이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 침입했어요. 네. 주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뇨? 완전히 저를 깔아뭉개듯 말하고 있었어요. 야, 너 미쳤어? 내가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야?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어요. 폭언죄로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작은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시어머니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경찰관님. 그냥 낯선 사람이 도어락 열고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과민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조사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임신?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경찰은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관계 확인을 위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요. 경찰서까지 가는 내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반찬통 들고 경찰차 타는 할머니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맞으시죠? 네. 며느리분이 신고하신 게 맞나요? 네.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문자로 알려줬어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인생 최악의 굴욕이었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창피하고 반찬통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아들 반찬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경찰서에서 나와 집까지 걸어오는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반찬통이 담긴 봉지가 천근처럼 무거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다들 알아보나? 경찰서에서 나온 할머니라고 수근거리나? 그런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는데 평소에 인사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 사장님 어디 갔다 오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경찰서를 가다니. 그것도 며느리 신고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거실로 들어갔죠.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텅 빈 집안이 오늘따라 더 썰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들 반찬해주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자꾸만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작은 아들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다들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며느리도 팔짱 끼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웃었는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작은 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나 출장 와서 지금 전화해. 너무 놀랐어요. 작은 아들이 출장을 갔다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연락한 사람은 누구지? 저는 경찰서에 다녀온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네 와이프가 날 신고했어. 무단침입이라고. 뭐? 엄마, 그 와이프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좀 예민해. 이해해줘. 아마 와이프가 내 번호로 해서 엄마한테 나인 척 연락한 건가 봐. 뭐? 이해하라고? 날 일부러 도둑 취급하려고 연락하고 기어코 신고까지 해서 경찰서로 끌고 갔는데? 엄마가 얼마나 창피를 당한 줄 알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엄마도 참. 아무리 내가 문자 있다고 해도 한번 전화는 해보지.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줬어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떡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의 집? 내 아들 집이 왜 남의 집이야? 그리고 내가 그런 장난을 친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 지금 그게 경찰서 다녀온 네 엄마한테 할 말이니? 미안해 엄마. 그래도 이해해줘. 요즘 스트레스가 여만저만 아니야.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 아들이 그걸 이해해달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엄마,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이 드셨으니 몸살이셔야지. 반찬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괜히 와이프 건들지 마. 그 말에 열이 받아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너무나 서러웠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여태껏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 그것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장난을 쳤는데 봐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데 큰며느리가 1시간 후면 집에 도착한다며 전화가 왔어요. 원래 오늘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었지만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오라고 했죠. 1시간쯤 후에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왔어요. 제가 기력이 없자 걱정된다는 듯 묻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이라도 안 하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까지 가셨다니. 작은 동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그러게 나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이야기를 듣던 그나들은 열이 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변했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미친. 엄마 이거 봐. 뭔가 불안하다 싶더니 곳에 이런 거 올렸네. 작은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오늘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 너무 놀라서 경찰 부를 수밖에 없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경계의식이 없을까? 며느리도 인권이 있단 걸 알아주시길.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헐 대박, 시어머니가 무단 침입이라니. 고생했어요 언니. 그래도 경찰 부른 건 잘했어. 우리 시어머니도 맨날 그래서 현관 비번 바꿨어요. 이게 뭐야? 뭐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매번 SNS에 이런 글 컨텐츠 삼아 올려서 한번 내가 재수시더러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도 계속 올리더라고. 이젠 아주 작정한 거지. 제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자 큰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그냥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작은 동서가 그동안 저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었거든요. 어머니 험담도 엄청 많이 했고요. 뭐? 무슨 험담? 어머니 상처받으실까 봐 말 못했는데 어머니가 시골 출신이라 촌스럽다.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다. 마트나 하던 주제 자식 교육하는 제대로 시킨 것도 아닌데 떵떵거린다. 그런 말들이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하길래 한번 화를 냈더니 그 다음부턴 안 하고 SNS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작은 며느리가 큰며느리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요. 킥킥. 맨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참견이잖아요. 그게 뭐가 참견이야 동서.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데. 형님은 어머님이 오냐오냐 해서 모르시나 보다. 그거 다 형님한테 콩고물 받으려고 잘 대해주시는 거라는 거 아시죠? 동서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아도? 그래요. 이제 말 안 할게요. 저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말고 더 심한 것도 있는데. 본인이 다른 데서 시댁 욕하고 답글 달린 거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때 따끔하게 혼내고 혹시 몰라 내용 안 지우긴 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버치는 게 나아요. 하도 기가 차서. 그래,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나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내가 성민이한테 전화해볼게. 걔 완전 정신 나간 거야. 걔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 자리에서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스피커폰으로 켜놓으니 다 들렸어요. 야, 너 미쳤어? 엄마가 경찰서 다녀왔다는데 그게 할 말이냐? 아, 형, 그게 아니라 그 와이프가 놀라서. 놀라긴 개뿔이 놀라! 니네 와이프가 너인 척 엄마한테 문자 보내서 오라고 해놓고 신고한 거잖아. 일부러 작정한 거야. 아, 형, 그건 엄마가 착각하신 거야. 내가 방금 확인해 봤는데 와이프는 그런 적 없대.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잖아. 치매일 수도 있고. 뭐? 이 새끼가 진짜. 다신 연락하지 마라. 내 동생이라고 하기도 창피하니까. 그나들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 저놈은 이제 아들도 아니야. 이젠 어떻게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해? 그때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그동안 증거를 모아뒀어요. 작은 동서가 저한테 시어머니 같이 따돌리자고 제안한 것도 있고 어머니 욕한 것도 다 있잖아요. 뭐? 나를 따돌리자고? 네, 시댁에 가지 말자고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다 캡처해뒀어요. 어머니께 상처드릴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했어요.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죠. 저도 이젠 그냥 못 보겠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근데 막상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변호사잖아요. 합법적으로 혼내줄 방법 있어요. 어떻게?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작은 동서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시고 안 하면 그때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사과할까? 안 할 거예요. 그 성격으로는. 그럼 그때 녹음하세요. 본심을 다 드러낼 테니까.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큰며느리가 작은 녹음기를 줬어요. 핸드폰 모양인데 녹음 기능이 있는 거였죠. 녹음을 하기 위해 며느리와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얼굴이 부어있고 눈이 충혈돼 있더라고요. 엄마, 나 좀 재워줘.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와이프랑 싸웠어.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 앉혔어요. 자세히 보니 뺨에 손톱 자국까지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걔가 때렸니? 내가 형네 차 얘기 꺼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작은 아들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와이프가 이상해진 지 꽤 됐어. 매일 밤 엄마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 마트판 돈이 정확히 얼만지. 아빠 보험금은 얼마 받았는지. 심지어 엄마 집 전세금까지 물어보더라.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작은 며느리가 제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엄마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까지 물어봤어. 나중에 엄마가 치매 걸리면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뭐? 내가 치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와이프 말만 듣고. 작은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이 든 아들이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내가 치매 걸렸다고? 처음엔 아니었는데 와이프가 계속 어머니가 이상하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작은 아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작은 며느리였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어요. 당장 집에 안 들어와? 엄마한테 또 갔지? 그 늙은이한테 뭐하러 가는 거야? 작은 아들이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머쓱하게 웃으며 짐을 챙겨 나갔죠. 왜 저렇게 사는 건지. 며칠 후 저는 작은 며느리를 동네 카페로 불렀어요. 처음엔 안 온다고 하더니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왔죠.
그 일 잊고 처음 만난 작은 며느리는 여전히 도도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머리 예약 있어서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앉아.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필요 없어요.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래도 억지로 앉혔어요. 커피 주문하고 난 후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너 나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 없니?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경찰서 일 말이야. 네가 문자 보내고 오라고 거짓말해놓고 또 그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문자 보냈어요? 뭐 그게 저라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작은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얄밉던지. 하지만 참았죠.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증거는 없지만 네가 보낸 거 알아.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안다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짜 사과할 생각 없어? 작은 며느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셔야죠. 내가 왜? 저 어머님 엄청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시댁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모든 게 거슬린다고요. 작은 며느리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곤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전 처음부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격이 안 맞거든요. 옷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성민 씨는 의사인데 시어머니가 마트 출신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떵떵거리세요? 뭐 아들 의사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꾸 챙겨준다고 연락하는데 제 눈엔 그냥 잘난 아들 본인 소유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챙겨줄 거면 좀 실속 있게 챙겨주시던가요. 김치 냄새, 된장 냄새 폴폴 나는 반찬통 들고 와서는. 작은 며느리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거예요.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시대가 변했으면 따라와야죠. 언제까지 그 촌스러운 모습으로 살 건가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누군간 해야 하잖아요. 큰형님은 너무 착한 척해서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어머니 궁금한데 큰형님네 차 사준 돈 어디서 나신 거예요? 설마 빚내신 건 아니겠죠? 그럼 결국 저희가 갚아야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의사라고 돈이 막 떨어지는 줄 아세요? 넌 결국 돈이구나. 그 돈 때문에 성민이를 만났고 돈 때문에 날 무시하고 돈 때문에 다시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맞지?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참았죠. 그래, 다 알았다. 넌 그냥 내가 싫은 걸로 하자. 그래서 교묘히 괴롭혀온 거라고. 네 속내를 알았으니 됐다. 시간이 지나서도 오늘을 후회하지 말아라. 녹음기를 끄고 일어섰어요. 더 앉아있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마시던 물컵이라도 던지고 싶었는데 역시 전 그 정도 객기는 없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절 비웃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벌써 가세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그렇지만 이번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다른 뜻은 없고요. 그래, 솔직한 건 좋지. 나도 이제 솔직해질 거니까. 집에 돌아와서 큰며느리한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큰며느리도 들으면서 기가 막혀 했죠. 어머니,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사람이 아니네요. 저한테 이야기했던 건 세 발의 피였어요. 이제 어떡하면 되니? 이제 가족회의 소집하세요. 폭로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큰며느리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어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작은 동서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돈을 엄청 날렸대요. 사업? 네. 네일샵 차린다고 1억 투자했다가 6개월 만에 망했고 그 다음엔 카페 차린다고 2억 빌렸다가 또 망했대요. 게다가 명품 중독이 있어서 매달 카드값만 1,000만 원씩 나온대요. 뭐? 그럼 쟤들 빚이 많다는 거야? 벌이가 그렇게 좋은데도? 꼭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요즘 서방님 병원도 환자가 줄어서 힘들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왔다던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 둘이 맨날 싸우고 난리도 아니래요. 아마도 안팎으로 문제가 많나 봐요. 그랬구나.
아무리 그래도 지 아내를 편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성민이 걔도 똑같은 놈이지.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작은 아들이 작은 며느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그냥 넘기고 싶어 하던 이유를.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이유를요. 어머님, 혹시 정말로 재산 있으세요? 예전에 용돈 할 정도만 있고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엔 어머님이 제 남편 차 사준 거 보고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꼬투리 잡으려고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글쎄, 있긴 한데. 정말요? 그걸 작은 동서가 알게 된다면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구나.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너희를 다 불러놓고 말할 게 있다. 가족회의 그거 하자. 주말이 되자 저는 온 가족을 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다 오거라 라고 해서 반강제로 오게 했죠. 큰아들네는 물론이고 작은아들네도 왔어요. 작은 며느리는 짜증난 표정으로 들어왔죠.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주말에 바쁜 사람 불러놓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오라가라 하시는지. 그러자 작은아들이 작은 며느리를 째려보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확실히 사이가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거실에 다 앉자 저는 큰아들에게 빌린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USB를 꽂았죠. 녹음 파일을 TV로 재생할 수 있게 큰며느리가 준비해준 거였어요. 다들 잘 들어. 이게 작은 며느리의 진짜 목소리다. 녹음이 시작됐어요. 전 처음부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촌스럽잖아요. 우리 남편 의사인데 시어머니가 마트 출신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떵떵거리세요? 제가 교육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거예요.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 어머니가 계시는 것보다 안 계시는 게 편하긴 하죠. 솔직히 저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요즘 다른 집들은 시어머니랑 겸상도 안 한다던데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작은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고 작은 며느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이거 조작된 거예요. 편집한 거라고요. 딥페이크 아니에요? 조작? 며칠 전 카페에서 네가 직접 한 말인데?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재수씨,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미친 거야? 인간이냐고 이게? 큰아들은 작은아들 멱살을 잡았어요. 야, 네 와이프가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로 대했는데 넌 뭐했어? 어? 집에서도 이랬을 거 아니야? 형,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시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로 대놓고 말할지는 몰랐다고.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어. 몰랐다고? 엄마가 경찰서 갔다 왔는데도? 넌 그때도 와이프 편만 들었잖아. 이렇게 증거가 많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단 게 말이 되냐고. 뭐? 치매가 어쩌고 저쩌지? 결국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주먹으로 내려쳤죠. 작은아들은 반격할 힘도 없이 그냥 맞고만 있더라고요.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얼마나 귀하게 키운 자식들인데 나로 인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니 꾹 참고 그저 앉아 있었죠. 그러자 이번엔 큰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작은 동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더 있어. 어머니 욕하고 나한테 같이 따돌리자고 했던 문자 대화, SNS에 올린 시어머니 험담 다 있어. 이거 다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의 모욕죄까지 성립할 텐데. 작은 며느리가 급히 큰 며느리한테 달려들었어요. 형님, 그것만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요. 이게 모욕죄라면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걸로 칠게요. 잘못한 걸로 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동서. 작은 아들이 그제야 아내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그게 아니라 나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네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했단 말이야? 내가 중립을 지키면 당신이 알아서 어머니한테 잘하겠다며. 나한텐 아들의 의무를 저버리게 해놓고 당신은 뭘 한 거야? 내가 하면 뭘 얼마나 했다 그래? 나도 참은 거야. 그동안 귀찮고 힘든 거 다 참았다고. 전 그때 일어섰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성민아, 그만해라. 너도 나을 거 없어. 작은 며느리가 그동안 저 난리 쳤던 거 넌 몰랐고 관심도 없었잖니.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난 너에게도 크게 실망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 다들 잘 들어. 이제 정리할 일이 하나 있다. 저의 말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너흰 몰랐겠지만 네 아빠가 나에게 남긴 재산이 있다. 잠시 뜸을 들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대략 50억 정도 되지. 50억? 작은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엄마, 정말 50억이라고요? 그래. 누구 말처럼 나는 촌스럽고 주제 파악 못하는 시어머니인 줄 알았겠지만 내세우지 않은 것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돈은 전부 큰아들 내외에게 줄 거야. 작은 며느리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그건 엄마,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나도 아들인데 반반으로 나눠야죠. 불공평? 지금 상황에서 네가 그런 말을 해? 아니, 어머님, 지금 이거 부당한 경우인 거 아시죠? 아들이 둘인데 한 명한테만 주시겠다고요? 나를 경찰서에 보내고 도둑 취급하고 따돌리자고 한 네가 부당하단 말이 나오니? 넌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 했고 지금 내 심정으로는 오히려 너한테 돈을 뺏어도 모자르지. 작은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아, 네가 뭘 잘못했니? 내가 엄마를 의심했어. 그동안 와이프 말만 믿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내가 예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난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어. 그걸 알잖아, 엄마. 그랬지. 하지만 말뿐이었어. 정말 미안했다면 어떤 결단을 내렸어야지. 네 우유부단함 때문에 엄만 끊임없이 다쳤고 작은 애는 끊임없이 날뛰었어. 어떻게 보면 너도 공범인 셈이야. 작은 며느리도 그제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50억 있다니까 갑자기 잘못했다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니?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요, 어머니. 기회를 줄 때 사과했어야지. 그동안 뭐하다 지금 이러는 거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순간의 감정으로 이러시면 저희는. 하도 작은 며느리가 매달리고 난리를 치자 큰 며느리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어머니,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 저는 타협이 가능할 것 같은 조건을 제시했죠. 좋아, 기회를 주지.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날 챙겨라. 그리고 지금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네네, 할게요. 다 할게요. 그래? 지금 그 말 들으니 어쩐지 믿기지가 않네. 아무래도 우리 신뢰 사이는 전부 망가진 것 같다. 없던 일로 할게. 저는 그간 당했던 걸 되갚아주듯 미소 지었어요. 그러자 분을 못 이긴 작은 며느리가 급히 큰 며느리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까 또 뭐라고 속삭였어? 뭐라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간질한 거잖아. 당신만 없었으면 우리 다 평화로웠어. 애초에 비교당하지 않았으면 나도 멀쩡했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동서? 여태 동서가 한 행동의 결과잖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아니야. 당신이 일부러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어머님 시켜서 녹음하게 하고 증거 모으고 재산 알고서 일부러 그랬지. 차 넙죽 받았을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러더니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큰 며느리한테 달려들었어요. 찰싹. 그 순간 큰 며느리 뺨을 때린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어머! 큰 며느리가 뺨을 감싸쥐었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였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즉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주소는...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요. 왜? 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고했잖아. 나도 널 모르는 사람으로 신고할 거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고 큰며느리는 정식으로 폭행 피해 신고를 했어요.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며느리는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작은 아들이 따라가면서 저한테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계속 말했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작은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이혼? 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한테 그런 짓 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아니, 나도 잘한 건 없지. 그간 일이 바쁘고 와이프와의 관계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모른 척했어. 미안하단 말로 다 때우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야. 미안해. 나중에 들으니 예전부터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대요. 작은 며느리는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자신의 사업 실패를 작은 아들에게 돌려서 비난했고, 작은 아들은 당신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맞받았대요. 결국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죠. 애초에 갈라섰어야 할 인연이었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여러 사람이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야. 성민아, 늦었다. 그때 말했듯이 난 너에게 이미 크게 실망했어. 네가 아무리 사과해도 내 마음에 입힌 상처는 변하지 않아. 나도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이제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작은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세상에 둘뿐인 자식인데. 그래,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알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 평생 걸리더라도 엄마 신뢰 회복할게. 결국 유사는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절 살뜰히 살폈던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지분을 주는 건 바뀌지 않겠죠. 이후에 큰며느리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근처로 이사 오세요. 아니, 아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정말? 불편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부터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마음에 걸린다고. 그리고 아이도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 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손자가 제 품에 안겼어요. 아이를 보니 그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큰아들네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바로 윗집이라 왔다 갔다 하기도 편했죠. 매일 저녁 같이 밥 먹고 주말엔 손자들과 놀러 다니고, 작은 아들도 열심히 병원 일하면서 새 출발했어요. 6개월 후에는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했는데 새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간호사 출신이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어머니, 남편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두 아들 키우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무슨 말을. 네가 우리 아들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손자가 할머니 좋은 아침 하면서 뽀뽀해주고, 큰며느리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챙겨주고, 작은 아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러서 안부 묻고 가요. 뭐 그게 유산 때문인진 모르겠지만요. 언젠가 작은 아들의 진심이 닿는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지난 추석 때 남편 차례상 앞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고마워. 혼잣말하는데 큰아들이 아빠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라고 해줬죠. 복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가족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고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